박씨 백영울에서 이번 시간에는 정도전의 등장과 정몽주의 반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색 등에 대한 이 탄핵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결국 이 정도전이 마침내 붓을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초점은 결국 왜 이색을 중재로 다스려야 하는가. 이게 이제 딱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렇습니다. 네. 각자 왕신 창왕을 세워서 왕실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자. 우를 신우를 맞이해서 왕실을 영구히 끊으려 한 자는 난적의 당이니 네. 왕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 편하게 살게 하였으니 이는 마치 그들이 무고했다는 것에 다를 바 없다. 전곡을 찔렀어요. 전곡을 찔렀죠. 네. 정도전이 거듭소를 올리고 또 사은부도 따라 나서고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색을 다시 이제 먼 지방으로 이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이제 이 문제를 주도하는 건 아무래도 이성계와 정도전이겠다 생각을 해서 네.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성계를 향해서 그 아들 이방원을 불러가지고 너 아버지한테 이제 그 상수 좀 대관들 상수 좀 그만하게끔 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성계로서는 자기가 사주해서 대관들이 상수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곧바로 발끈할 이제 수밖에 없는 발끈해서 이제 사직 상수를 올리게 됩니다. 어. 대관들이 상수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 내가 사주했다고 의심하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사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왕은 이제 주특기가 눈물이거든요. 또 바로 눈물 흘리면서 무슨 소리 하냐. 연기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내가 네. 이 자리에 오른 건 다 경이 덕분인데 내가 경이 나를 따르면 내가 어찌 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달래고 또 이제 이성계 집으로 찾아가서 네. 잔치도 베풀어주고 합니다. 네. 저것도 이제 생존력과 정치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정도전을 또 이제 딱 중요한 타깃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도전은 직접 불러 이제 대면을 해서 이 이색과 우현보의 죄에 대해서 물으니 이제 정도전이 이색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왕이 그러면 우현보는 그만큼 명백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정도전이 그래서 대관들이 이색은 극형에 처하고 우현보는 먼 지방으로 유배를 보내자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좀 달래는 거죠. 왕이 이색하고 우현보 사실상 정치활동 끝났다. 자꾸 이 사람들 너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된 거죠. 동영왕으로서도 이 고려왕조 자기가 어쨌든 고려의 왕인데 그렇죠. 자기 때에 와서 왕조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가문의 진짜 그렇죠. 수치 정도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하여튼 네. 가문을 몰락시킨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왕업을 지켜나가긴 해야 되는데 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성계 측은 자기 왕위를 찬탈하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그렇죠. 모든 신하들은 다 제 편인 것 같고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지금은 저 상대에 의해서 공격도 하고 있는 그 몇 사람 이들이라도 우선 지켜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왕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벌이는 일종의 시간 끌기. 네, 가급적 어떻게 좀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정도의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을 끌다 보니까 원군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인물이 이제 정몽주인데 이 사전개혁 때는 입을 다물고 좀 관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이제 나서는 장면이 그냥 혼자 나선 게 아니라 일단 여러 재상과 함께 상소를 올렸다는 거는 뭔가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자기가 나서야 될 때와 준비를 하면서 뭔가 조직적 대응을 하는 주체로서 좀 나섰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물론 조직적 대응이긴 한데 네. 이를테면 좌파 세력을 동원한 조직적 대응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몽주가 대단한 거는 이때까지 관망한다라고 하는 건 일단 폐가 입증 과정에 동의를 했던 것에서 보여지듯이 정몽주는 이제 이성계 측이 이제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성공시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나서서 이제 소리를 냈다가는 곧바로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최대한 관망하면서 이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 즈음에 와서 이제 나설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서는 방식이 아주 일반적인 얘기를 갖고
나섭니다. 네. 즉 어떤 재상이라도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음. 극히 일반적인. 왜냐하면 이 맞아요. 이세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재상들과 함께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 의무를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딱 정하자. 그래서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주게 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겠나. 네. 초점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 이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하지만 어쨌든 상벌을 분명하게 분명하게 하자라고 하자. 하는 것은 뭐 그 확실한 명분이니까. 예, 네. 일반론인데 네. 이것이 이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이때까지는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련해서 이제 정몽주라는 인물을 이제 잠깐 살펴본다면, 정몽주는 일단 이 과거에서 자원급제를 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그 총명을 떨쳤던 사람인데, 네. 성균관 시절에 이제 30대 나이에 성균관 대사성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색으로부터 우리나라 성리학의 최고는 이제 정몽주야. 우리나라 동방이학의 조종이란 말까지 들을 정도의 네. 당대의 이제 최고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는 당시 이제 그 상당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이성계하고 정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가요. 폐가입진까지는 함께 네. 힘을 합하였는데 이제 점점 이런 고려 왕조를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결국 왕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양왕과 손을 잡고 바로 이성계 정도전 세력의 그 어떻게 보면 제거의 핵심으로 나서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폐가입진에서는 이성계 측에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조세제도 개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또 이색과는 또 다른 행보를 이제 보였다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의 흐름들을 보면 정몽주가 나름대로 뒤늦게 나서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조정의 흐름들을 자기 스스로 파악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입진에 함께하는 것도 일단 당시의 힘의 관계상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네, 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위화대군에도 동의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정몽주는 이제 분명히 정도전과는 생각은 다른 입장에서 했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시류 자체를 역행하진 않으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정몽주가 그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도전 측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또 공양왕 쪽에서도 이제 알고 있었을 텐데 과연 정몽주가 어느 쪽에 승리에 따라서 이게 전국의 주도권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이제 조성됐다고 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몽주와 공양왕 측의 반격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출발은 정말 사소해 보입니다. 해서한 김주가 박자량이라고 하는 이 정도전 측 인물을 탄핵합니다. 왜냐하면 박자량이 우연보의 아들인 지비 우홍득을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이제 헌부의 사람입니다. 영접하지 않고 헌관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등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업신여겼다. 죄를 달라. 이 친구 하는 말이 뭐 다르지 않아요. 이색과 우연부는 본래 죄가 같은데 이색이 죄만 논의하고 우연부의 죄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집이 그리고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부와 형조의 명에서 현보 등의 죄를 논의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가벼운 벌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헌관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현보 등의 죄를 논핵한 것은 밀봉에서 아는 것인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안승경에게서 들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엔 또 안승경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데 자기가 정도전을 만나서 문답을 했다는데 뭐 어떻게 문답도 별거 아니에요.
요새 헌부와 형주에서 우창과 윤희 이추의 당을 논핵해 밀봉해서 아뢰었다는데 선생님께서 이를 보셨습니까? 즉, 이 밀봉한 것을 이제 보셨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일들을 대학이라 하나. 대학이라 하나라고 하는 얘기 뭡니까? 그 내용에서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네. 너희가 그 밀봉된 걸 봤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대학이라 하나 그 일들은 이미 끝난 거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헌부가 바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정도전이 안승경을 몰래 꾀해서 대간을 비방했으니 극행에 처해라. 이건 뭐 엄청난 비약이죠. 거기다 상대가 누굽니까? 정도전은 왕을 세운 특급 공신 중에 한 명의 사람인데 네. 이게 도대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바로 극행에 처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게 보면 뭐 어쨌든 그 극행에 처하라는 그런 뭐 상소가 올라오자 이제 고양왕은 극행은 너무 심하다. 그럼 일단 내가 좌천시키겠다. 지방으로 이 평양 부윤. 여기 뭐 어떻게 보면 큰 좌천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탄핵이 잇따라서 이제 정도전을 벌을 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다음 조치는 이 정도전 원래 본 고향이 봉화잖아요. 네. 봉화현으로 보내라고 이제 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무마하려는 뭐 이런 모습은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이성계 중앙의 핵심에 있다가 완전히 그냥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뚝 그 실질적인 뭐 유배가 돼버리니 이 이성계도 위기에 처했고 정도전도 위기에 처한 이런 상황에서 공양왕은 정몽주, 김주등과 대관들을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정몽주가 상소로 말했던 이색 등에 대한 죄의 유무를 다시 이제 거론을 해요. 그래서 공양왕이 이색은 조민수가 왕이승계에 대한 그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이 조민수는 창왕의 외척이자 그 당시에 이제 그 또 대장이었기 때문에 겁을 먹고 왕의 아들을 왕에 올리는 것이 상례다라고 이제 대답한 정도니 그 죄는 뭐 용서할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고요. 이 정몽주는 이에 대해 뭐 이색은 절조는 없다고는 하겠지만 죄는 없다. 이렇게 이제 또 딱 그 답을 합니다. 일부 이제 강경한 대신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공양왕과 정몽주의 의도대로 조민수와 변한열만 가산을 정물하고 이제 뭐 그 대부분 그 사람들은 서울이나 지방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요즘으로 치면 사면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 거죠. 정몽주가 이제 이것으로서 이 일은 이제 종결되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뭐 이렇게 논해가는 자들은 무고죄로 다스립시다라고 이제 그 제안을 했고 공양왕도 이를 받아들여서 이거 좋다. 다시는 이 일을 거론할 수 없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저 과정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해치워버린 일인데 네. 거의 뭐 그 친위 쿠데타에 버금가는 정도의 네. 굉장히 놀라운 행동이 바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특히나 저기서 이 일을 다시 논핵하는 자는 무고죄로 다시 수사해가지고 그게 오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건 종결 처리야. 사건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성계 정도전 측은 반드시 그들을 제거해야만 되는데 네. 그 제거를 못하게 계속 위장위적거리다 결국은 이제부터 제거를 논하는 자는 너가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반전이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후에 이제 이렇게 결국 사면된 이색, 우연부, 이승인, 뭐 이종학 등등은 전부 조정으로 복귀해서 다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정몽주라는 인물이 이제 중도에 서서 상황을 이렇게 쭉 관망하다가 반이성계 진영에 서는 순간 그 이전까지 쭉 흘러오던 어떤 정세의 흐름이 완전히 역전되는 그야말로 정몽주의 정치적 힘의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전을 만들어내는 가운데 이 공양왕 4년입니다. 1392년 3월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명나라에서 오는 세자를 이 영입하러 나갔던 이제 이성계가 아마 이 세자하고 사냥을 같이 했는지 어쨌든 해주에서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이른바 이제 낙마 사건이 벌어져요. 네. 자,
이성계가 누굽니까, 진짜? 평생을 만류해서 보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말과 한금이 사람인데. 말과 할쏘기. 이건 그렇죠. 뭐 당대 최고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말에 떨어졌다. 얘기를 듣는 순간, 말에 떨어진 것이 이게 연세도 있고 하니까 치료 기간에 상당히 걸릴 거다라고 판단을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래서 정몽주는 이것은 정말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정도전을 이제 봉화로 보냈으니까 정도전을 뺀 나머지 조준을 위시한 남은 등등의 이성계의 이제 오른팔, 왼팔 수족들을 다 기회에 잘라내면 아무리 이성계라고 한들 카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대관을 시켜서 일제히 그들을 탄핵하게 합니다. 근데 이건 탄핵의 진짜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말이 안 되게 봅시다. 자, 정도전에 미천한 신분으로 몸을 일으켜 멍해서 죄를 얼고 많은 사람들을 연좌시켰습니다. 정말 두루뭉술하잖아요. 이게 정도전에 미천한 신분. 네. 그다음 조조는 도전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변란을 선동하고 권세를 희롱하여 여러 사람을 깨고 협박하니 그때서 영합하여 이를 일으키려는 무리들이 호응에 일어났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다음 뭐 남은 남자 등은 이제 또 선동하는 보좌가 되면서 또 그 세력을 쭉 겪어가지고 이들의 공신 노권을 회수하고 죄를 국문에서 형벌을 밝게 다스리고 도전은 유배지에서 처단해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이때의 상황을 보면 거의 그 정도전은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그 순간 자체가. 네, 굉장히 급박한 상황.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이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핵심 측근들을 이제 전부 유배를 보내게 하는데 그 원래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 요구 중에 하나가 정도전을 처단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대간이 받아서 왜 죄는 같은데 정도전만 처단하라 하고 나머지는 처단하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정도전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다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이제 이 공양도 무서운 게 그 정도전을 이때 그냥 정도전 조전 등을 죽여라고 하기엔 너무 겁나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정말 유일한 기회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먼저 남은 등을 국문하고 그 말이 도전과 조전에게 관련된다면 그들도 국문해라. 그러니까 국문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도전이 이성계와 손잡고 이제 위화도에 온 이후 진행되었던 일련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렸다라는 그 정말 꿈이 뭐 한순간에 무너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우리가 계속 놀라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이 빠른 상황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정몽주라는 단 한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없었다면 있을 수도 없었던. 그러니까 정몽주는 기회를 포착하는 순간 곧바로 이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컨대 이제 대간 세력들을 놓고 본다면 이 당시의 대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성리학을 공부하고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정몽주와 가까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집권하고 있었던 동안에는 이성계의 입장에 기대해서 그 뭐 이색을 처벌하라 이런 주장을 앞장서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판이 바뀐다고 싶으니까 이들이 바로 이제 정몽주 손에 이제 규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휘해가지고 이 판을 뒤집은 것이죠. 정말 어마어마한 정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하나의 세력에 맞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무장을 다 군권과 정권을 다 장악했던 세력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궁금하시면 마지막 회까지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망했던 정몽주가 고려 사수의 기치를 내걸고 정도전과 이성계 세력에 맞섰는데요. 이 천하의 정몽주도 대비하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다음 시간이 바로 고려사의 마지막 편, 500년 고려사의 폐막편인데요.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편 이야기는 정몽주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반전의 해결사의 등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